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6월 모의수능 본다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월 모의수능 비문학 세 번째 지문을 해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어려운 지문이고 학생들이 아마 이 지문에서 문제를 풀다가 오답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문들은 대체로 전체 글의 구조를 파악하기는 쉬운데 세부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세부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지문을 읽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익혀서 여러분들이 반복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35번, 38번 지문이죠. 첫 번째 문단은 중심 대상을 제시한 문단입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서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검사용 키트에다 네모 쳐놓으세요. 그럼 이제 중심 소재는 나온 겁니다. 됐죠? 이게 중심 대상입니다. 검사용 키트 널리 이용된다.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 제작하는 것을 요구하죠. 당연한 겁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항원 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항원 항체 반응은 무엇입니까?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을 말한다. 됐죠? 이건 중요한 문장은 아니죠.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성이 높고 분석 시간이 짧은 측면 유동 면역 분석법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여기까지는 여러분 검사용 키트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현황을 제시한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에 가면 좋다. 측면 유동 면역 분석법 키트를 이용하면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선 동그라미 X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됐죠? 그럼 이 검사용 키트를 통해 우리는 키트에는 뭐가 있다? 선이 있어요. 선. 이 선을 통해서 우리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밑에서는 이제 이 키트의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지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대요?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로 되어 있다. 됐죠? 무슨 패드? 시료 패드. 그 다음에 결합 패드. 그 다음에 반응막. 그 다음에 흡수 패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구조가. 그러면 시료는 어떻게 되냐? 검사할 때 사용되는 물질인데요. 이때 이 시료는 이 과정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게 그 말입니다.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서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결합 패드에는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결합 패드에는 복합체가 있다. 이 복합체는 다시 금, 나노, 입자 또는 형광, 비드 등의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표지 물질이 있고요. 여기에 특정 물질이 붙어 있는 겁니다. 표지 물질은 뭡니까? 밑에 나오죠. 이 표지 물질에 붙어 있는 특정 물질. 표지 물질은 뭐냐? 발색 반응에 의해서 색깔을 낸다. 발색 반응에 의해서 색깔을 낸다. 색깔을. 됐죠? 이게 표지 물질이고. 그 다음에 특정 물질은 키드 방식에 따라 종류가 좀 다르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다. 이 반응막에는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응막에는 항체가 있대요. 항체가 띠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띠가 두 개가 있다. 띠가 몇 개가 있다고? 두 개가 있다. 됐죠? 그래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는데 그중 시료패드와 가까운 것은 검사선이고 다른 가닥은 뭐다? 여긴 검사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무슨 선이 있다? 표준선이 있다. 아마 수험생들 중에는 이 두 번째 문단을 읽을 때 약간 이제 지문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대상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 라는 학생들이 많죠. 대체로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이 정도 구조는 파악을 합니다. 근데 3등급, 4등급 정도 되면 이런 구조가 안 보입니다. 뭐 이런 대상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알았죠? 그러니까 3,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2등급으로 올라가려면 당연히 여러분들 이 정도 난이도의 지문들을 경험을 해서 내가 혼자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등급이 1등급 되려면 이거보다 더 어려운 지문들을 경험해서 시험 때 이런 지문들이 이 정도 난이도의 지문이 쉽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보면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서 반응선이 나타나거든요. 검사선이 발색되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서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고 표준선이 발색되는 반응선에 나타나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그럼 결국 여기서 반응선이 나타나면 목표 성분이 있다. 여기서 반응선이 나타나면 검사가 정상적이었다. 이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문단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으로 가면요. 세 번째 문단. 잘 따라오세요. 키트는 주로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이 있다. 직접하고 경쟁 방식이 있는데 직접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입니다.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시료가 있어요. 시료가 있고 복합체에는 특정 물질이 있는데 그 특정 물질이 항체입니다. 항체. 이해됐죠? 시료의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1차적으로 결합하고 이후에 검사선에 고정된 검사선에 또 뭐가 있대? 검사선에 항체가 또 있대. 항체. 됐죠? 검사선에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따라서 검사선이 발색되면 시료의 목표 성분이 있다. 됐죠? 이게 발색이 된다는 거예요. 발색. 이게 동영상에 다 나올지 모르겠다. 필기하는 거. 발색이 되면 이 시료에는 목표 성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경쟁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경쟁 방식은 시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복합체의 특정 성분이 항체가 아니고요. 목표 성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선에는 항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발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 방식은 시료 자체에 목표 성분이 만약에 있다면 여기에 있는 목표 성분과 여기에 있는 목표 성분이 경쟁을 해서 검사선에 있는 항체와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발색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시료의 목표 성분은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검사선은 발색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단에 가면
검사 키트는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정확성이 중요한데 키트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검사해야 되죠.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되면 이를 양성이라고 하고 시료에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하면 진양성이고 없으면 위양성이다.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고 판정되면 음성이라고 하고 근데 목표 성분이 진짜 없으면 진음성이고 목표 성분이 있으면 위음성이라고 한다. 현실에서 위양성이나 위음성을 배제할 수 있는 키트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 위음성이나 위양성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됐죠? 여기서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성과 음성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5번째 문단에 가면 자, 우리는 이제 여러분의 검사 결과를 통해 키트의 정확도를 구하는데 정확도란 시료를 분석할 때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확률이다. 정확도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나있다. 여기서는 이제 다시 민감도 그 다음에 특이도를 설명하죠. 그 다음에 민감도 특이도에서 민감도는 목표 성분이 있어요. 이때 양성 반응이 나타나는 비율이 높으면 민감도가 좋은 거고 목표 성분이 없어요. 이때 음성 반응이 나타나는 비율이 높으면 특이도가 높은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검사의 정확도를 평가합니다. 됐죠? 근데 밑에서 4번째 줄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아 정확도가 높은 키트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상황에 따라 민감도나 특이도를 고려하여 키트를 선택해서 써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문 내용은 이게 답니다. 됐죠? 아마 여러분들이 읽을 때 가장 곤란했던 문단은 2번째 문단입니다. 사실 이 2번째 문단이 이해가 잘 되면 이 나머지는 이해가 아주 좀 쉬운 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곤란하다. 그래서 아무리 난도가 높은 지문도 모든 문단이 다 어렵지 않습니다. 꼭 한 문단이나 2문단이 어려운 겁니다. 그 문단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대상을 정확하게 찾고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상과 대상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요약을 하겠습니다. 검사용 키트 다양하게 개발. 검사용 키트는 선을 통해서 목표 성분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검사용 키트의 구조는요.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로 되어 있어요. 시료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결합 패드에는 복합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합체는 표진 물질과 특정 물질이 있습니다. 특정 물질은 키트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표진 물질은 발색 반응 색깔이 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반응막에는 항체가 있어요. 항체 띠가 2개 있는데 하나는 검사선, 하나는 표준선이다. 됐죠? 검사선은 반응선이 나타나면 목표 성분이 있는 거고 표준선에 반응선이 나타나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사 방식에는 직접 방식, 경쟁 방식이 있다. 그 다음에 검사의 정확도를 위해서 우리는 양성 반응, 음성 반응에 대해서 이해하고 민감도와 특이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문 내용 구조 이해되죠? 됐습니다. 그래서 35번 문제, 36번, 37, 38번 중에서 아마 학생들 중에는 37번 문제를 가장 어려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문제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35번 문제는 키트에서 시료 패드와 흡수 패드는 모두 시료를 흡수한다. 이거는 여길 보면 안 돼요. 시료 패드도 시료를 흡수하고요. 흡수 패드도 시료를 흡수합니다. 2번째 문단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키트를 통해서 검출하려고 하는 목표 성분은 항원, 항체 반응 중 목표 성분은 뭐가 돼야 돼요? 항원이 돼야 됩니다. 됐죠? 우리 여기서 보면 알죠? 시료가 특정 물체인 항체와 결합하고 다시 검사선에 항체하고 결합합니다. 얘는 분명히 항원이 돼야 됩니다. 얘도 항원이 돼야 됩니다. 됐죠? 3번은 근데 키트를 사용할 때 정상적인 키트에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표준선도 발색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고 목표 성분이 특정 물질에도 목표 성분이 들어있어요. 둘이 경쟁합니다. 그럼 검사선에 항체가 있어요. 근데 둘이 경쟁하기 때문에 항체하고 결합하지 못해요.
발색되지 않습니다.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아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이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검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됐죠? 그러면 당연히 표준선은 반응선이 나타나야 됩니다. 정상적인 키트에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표준선도 발색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거예요.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아도 표준선이 발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 방식에서는. 그 다음에 키트에 표지물질이 없다면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더라도 당연히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죠. 왜? 표지물질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발색 반응입니다. 없으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5번도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할 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사선이 발색될 수 있다가 바로 경쟁 방식입니다.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어요. 근데 특정 물질의 목표 성분이 있어요. 그럼 결국 얘는 당연히 검사선에 항체하고 결합해서 발색이 될 겁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발색이 된다면 시료에는 목표 성분이 없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건 경쟁 방식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문제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찾아라. 이거는 선생님 보기에는 4번 선택지하고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번이 정답이었는데 기억은 니은과 달리 시료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은 검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항체와 결합, 이전에 얘하고 결합하는 특정 물질에 있는 항체와 결합하고 다시 검사선에 항체와 결합하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됐죠? 기억은 니은과 달리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검사선에서 항체와 목표 성분이 결합하지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말이죠. 3번은 니은은 기억과 달리 시료가 표준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됐죠? 검사선에서 먼저 도달하겠군 됐지? 이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시료가 표준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검사선에 먼저 도달한다? 이 표준선하고 니은하고 기억을 보세요. 니은하고 기억하고 니은을 보면 시료가 복합체의 특정 물질 항체와 결합한 다음에 검사선에 항체와 결합하고 발색을 하죠. 됐죠? 근데 니은은 시료가 복합체에 있는 목표 성분과 결합하고 검사선에 항체와 반응해서 발색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시료가 표준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검사선에 먼저 도달하겠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표준선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됐죠? 검사선에 도착한 다음에 표준선에 시료가 도착하는 건 아니다. 알았죠? 오케이? 결국 여러분 여기 봤잖아요. 시료 패드, 결합 패드에서 반응막으로 가고 흡수 패드로 간다 그랬죠. 됐죠? 그럼 반응막에는 두 가지 검사선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두 가지 검사선에서 검사선은 목표 성분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표준선은 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됐죠? 그러니까 검사선에서 꼭 표준선으로 시료가 이동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됐죠? 그 다음에 4번에 니은은 기억과 달리 정상적인 검사로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됐죠? 목표 성분을 검출했어요. 반응막에 아무런 반응선도 나타나지 않겠다. 표준선에는 반응선이 나타나야 됩니다. 검사선에서는 안 나타나지만 표준선에서는 정상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응선이 나타나야 됩니다. 4번 잘못된 겁니다. 5번은 기억과 니은은 모두 시료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이 표지 물질과 표지 물질하고 항원항체 반응을 하는 게 아니죠. 시료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은 당연히 특정 물질에 있는 항체와 항원항체 반응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분명히 5번도 잘못된 설명이라고 알 수 있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37번 문제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건 좀 지우겠습니다, 이제.
이 37번 문제를 좀 간단하게 이해하면 되는데 너무들 복잡하게들 생각합니다. 일단은 민감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표 성분이 있어요. 이때 무슨 반응이? 양성 반응이 나타나는 비율이 높으면 이게 민감도가 높은 겁니다. 근데 민감도가 낮다는 건 뭐죠? 목표 성분이 있는데 음성 반응이 나타나면 민감도는 떨어지죠. 그러면 목표 성분이 있는데 음성 반응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건 뭐밖에 없다? 위음성밖에 없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당연히 위음성이 낮아져야지 당연히 민감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또는 목표 성분이 있을 때 양성 반응이 나타나고 진짜 목표 성분이 있는 걸 진양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높으면 당연히 얘도 높아집니다. 그럼 얘하고 얘는 반비례고 얘하고 얘는 비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특이도는 뭐라고 돼 있어요? 특이도는 목표 성분이 없을 때 음성 반응이 나타나는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목표 성분이 없는데 양성 반응이 나타나는 게 높아지면 당연히 얘는 떨어지겠죠. 그럼 목표 성분이 없는데 양성 반응이 나타나는 건 위양성입니다. 됐죠? 됐죠? 그럼 얘 둘은 반비례. 오케이? 근데 이게 비례가 되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목표 성분이 없는데 무슨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음성 반응이 나타나야죠. 그죠? 그리고 진짜 목표 성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진음성이 되죠. 얘하고 얘는 비례관계라고 봐야 됩니다. 얘도 비례관계.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보기의 내용대로 하면 검사용 키트를 가지고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하였어요.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할 때 검사 결과 A가 적으면 민감도가 높다. 반비례는 뭐죠? 얘네. 그죠? 얘네. 그럼 답은 분명히 4번 아니면 5번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B가 많을수록 특이도는 높다. 그럼 당연히 얘가 많을수록 얘가 높네. 그죠? 특이도가. 답은 그래서 진음성이네. 이 둘의 관계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다. 됐죠? 이제 38번 문제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보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A를 개발하기 전에 당연히 항체가 만들어져야죠. 항체가 없으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 키트는 결국 효용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A 결합 패드에는 복합물질이 있고요. 결합 패드는 아까 분명히 복합물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합체가 있는데 표지물질에 사모넬라균이 붙어있는 복합체가 들어있다. 아니, 사모넬라균이 왜 붙어있겠습니까? 표지물질과 뭐가 붙어있어야 되죠? 사모넬라균을 발견하려면 목표 성분 항원에 반응하는 항체가 겹쳐있어야 됩니다. 됐죠? 항체가 들어가야죠. 항체가. 답은 2번이 다 되는 게 맞습니다. 됐죠? 나머지 선택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A를 이용해서 음식물의 사모넬라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려면 시료를 액체 상태, 왜냐면 이건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을 보면요. 키트를 이용하면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서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당연히 액체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흡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A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사모넬라균 오염 의심 시료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민감도가 필요하죠. 그 보기에 보면 사모넬라균은 감염 속도가 빠르고요. 다량의 시료 중 오염이 의심되는 시료부터 신속하게 골라내고 검사를 하려면 민감도가 가장 중요한 거죠. 됐죠? 그래서 키트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목표 성분이 있어서 양성 반응이 나타나야죠. 됐죠? 민감도가 더 효과적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A를 이용해서 사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고 키트가 판정한 경우 기존의 분석법으로는 균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왜? 지문 마지막 문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밑에 네 번째 줄.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아 정확도가 높은 키드가 가장 이상적인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 기존 방법으로 다시 검출을 하다 보면 세모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아마 선생님 보기엔 36번이나 37번 문제에서 오답을 한 학생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봅시다. 이런 난도의 지문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1등급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시험을 보기 전에 이 정도 난도의 지문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을 하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지문도 지문 전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반드시 특정 문단, 하나나 두 문단이 어려운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대상을 정확히 찾고 여러분들이 지문 전체를 읽고 나중에 문제를 풀 때 그 대상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비교해서 풀 수 있는 능력만 가져도 이 정도의 난도의 지문과 문제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3, 4등급 학생들은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교재에 있는 고난도의 지문들을 반드시 혼자서 읽고 연습을 하신 다음에 충분히 이해를 해서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 오케이? 그 다음에 2등급 되는 학생들은 여름방학 이후에는 정말 지금 현재 출제된 이 정도 난도의 지문보다 더 어려운 지문들을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문학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이 끝나면 한 번 문제 풀고 정답을 확인한 다음에 끝내지 마시고 그 지문을 다시 읽고 다시 읽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끝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책이 끝났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 권의 책을 2번, 3번 정도는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충분한 어휘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지문이 나와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독해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일단 어려운 지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아마 고민들도 많이 했을 거고 채점하고 나서 나 이 정도 지문이 극복이 안 돼서 짜증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 공부는 장애가 있을 때 뚫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장애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자신감 있고 적극적으로 공부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험 본다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선생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고전소설과 현대소설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